이 국민의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참 말씀하시기가 좀 껄쩍지근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요거 당대표에 대한 윤리 및 징계 요건데 일단 어제 윤리위가 있었는데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만 하고 이 대표에 대한 심의나 뭐 이런 것들은 7월 7일 연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6월 초일에 한다더니 6월 중순에 한다더니 24일 한다더니 또 7월 7일이냐? 가부간의 결론 빨리 내.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네. 어제 윤리위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윤리위원회가 깊은 윤리적 질문에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안의 증거가 분명히 있고 했으면 그렇게 오래 끌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윤리위원회로서 난처한 문제고 우리 당으로서 난처한 문제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나 그동안 쭉 정황 증거를 보면은 이 무슨 첫 번째 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본인이 수사를 자청했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4부 정치쇼 초대석 우린 깐부잖아 시간인데 야 벌써부터 문자가 들어옵니다. 오늘의 깐부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창원 마산 하포구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예. 제가 의원님들이 나오실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역구민들 특별 우대예요. 지역구민들 중에서 저는 어디 지역에 사는 누군데 의원님 반갑습니다. 문자를 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드리면 이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립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사시는 유권자분들 특별 우대하니까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저 최형두 의원님은 언론인 오래 하셨고 네.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총리실하고 네.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하셨었죠. 얼마 전까지는 국민의힘에서 대변인도 지내신 거예요.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원내대변인. 예. 지금 뭐 특별 당직을 맡고 계시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뭐 당직을 맡으실 계획은? 제가 선거 때는 우리 재외동포 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서 제가 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워싱턴 특파원. 예, 미국 쪽에 이제 인연인 분들이 있어서 저 투표 많이 하시라고 독려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자, 저는 항상 국회에서 저희 지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하포 최형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산이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3.15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난해 이맘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거의 뭐 만장일치로 이 특별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대한민국 최초로 그날만 바로 만여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10명이 총탄에 세상을 산화됐습니다. 이 총탄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킨 도시 그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고 또 그로부터 10년 뒤에는 자유수출 지역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최초로 설립되어서 우리나라를 수출대국 경제대국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자유무역지역을 마산하포에 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도시라는 것은 오늘 제가 우리 작가님들하고 우리 PD님들하고 드렸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못 드렸는데 뒤에 사진이 보면 지중해 같습니다. 그래요? 맞은편에 거제도가 보이고 오른편은 통영이 있고 아무 데서나 스마트폰 찍으면은 제가 찍은 사진은 진동에서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 때 통영 거제 머무를 숙소가 없다. 그럼 마산에서 숙소가 많고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예, 음식물도 더 좋고 해산물도 많고 하니까 마산 앞으로 많이 오십시오. 지역구에 대한 깨알 홍보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최형두 의원님이 예전에 80년대 학생운동을 좀 많이 하셔서 국민의힘의 의원분들 중에서는 속된 말로 레어템. 아마 레어템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포동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신포동 살고 제가 센트럴 아파트에 지금 주소가 있습니다. 박병신님. 어라? 우리 동네? 처음인데요? 신기반기. 전 신포동에 살아요. 최형두 의원님 항상 응원하셨습니다. 지역구민 커피 쿠폰 당첨. 자, 오늘 좀 나눠볼 주제가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참 말씀하시기가 좀 껄쩍지근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요거. 당대표에 대한 윤리 및 징계 요건데 일단 어제 윤리위가 있었는데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만 하고 이 대표에 대한 심의나 뭐 이런 것들은 7월 7일 연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6월 초일에 한다더니 6월 중순에 한다더니 24일 한다더니 또 7월 7일이냐? 가부간의 결론 빨리 내.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어제 윤리위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윤리위원회가 깊은 윤리적 질문에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안의 증거가 분명히 있고 했으면 그렇게 오래 끌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윤리위원회로서 난처한 문제고 우리 당으로서 난처한 문제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나 그동안 쭉 정황 증거를 보면은 이 무슨 첫 번째 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본인이 수사를 자청했습니다. 빨리 진실을 가려달라고. 그리고 이게 보도된 지 지난 대선 전부터 한 유튜브에서 줄곧 보도되고 있는데 별로 언론에서 그 크게 뒤에 뒷받침하는 또 보도나 추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만일 무슨 뚜렷한 증거가 있거나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게 있으면 금방 나왔겠죠. 네. 이게 참 난처한 이유죠. 지금 아주 신의 정치인으로서 30대 첫 당 대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당, 보수당, 진보당을 통틀어서 민주당 또 우리 국민의힘을 통틀어서 30대 당대표 선언 역사에 일이 없었습니다. 선출된 당대표가. 예, 선출된 당대표는. 그런데 당대표에 대한 엄청난 도전인 셈인데 지금 당대표 주장도 그렇고 또 이걸 둘러싼 논란을 보면은 그 사실관계는 지금 뒷받침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리가 지금 어제 다룬 내용은 그 무슨 상납 의혹이냐 하는 의혹이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의혹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무슨 각서를 써준 게 이게 맞는 일이냐 이게 우리 당직자로서 또 고위 당직자로서 품위에 맞는 일이냐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조금 구분돼서 이제 일반 청취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좀 구분하기 힘들 텐데 엄밀하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문제를 소명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출석하겠다 그랬습니다. 출석하겠다 그랬는데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당대표가 출석할 계제는 아니다. 우선에 직접 만났다는 김철근 실장으로부터 정무실장으로부터 그 경위를 듣고 이것이 품위라든가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윤리에 반하는 것인지를 따져 묻겠다 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근데 참 난처한 것이 이게 우선 이준석 당대표 입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무슨 상납을 받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한 유튜브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신기한 것은 별로 다른 언론에서 굉장히 큰 이슈인데 별로 그렇게 이 호응해서 더 추가 보도를 하거나 추가 취재를 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게 또 없다는 것도 또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그럼 뭐냐니까 별로 뒷심이 안 붙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보도가. 그건 무슨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큰 그걸 입증할 만큼 그런 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 김철근 실장을 통해서 우리 해운구도 됩니다. 대주세요. 좀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김철근 실장이 만난 그 경위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시점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마다 무슨 의혹이 터집니다. 그 이해창 때 병풍 의혹이 있었죠. 또 두 번째 또 김대엽 사람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했습니다. 근데 전부 사기였고 그 주장했던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선판을 많이 흔들었거든요. 이 시기도 비슷했습니다. 이 시기도 이준석 당대표가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뒷받침하는 그 당대표로서 이 우리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을 겨냥한 직격이 바로 쏟아진 거죠. 그랬는데 당대표는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데 통상이 되면은 그럼 수사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까지 끊없이 이제 나갔던 게 병풍 사건이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만났던 사람이 연락이 옵니다. 내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대표가 억울하게 되었다. 내가 그 유튜브에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이 대표 억울한 사정을 내가 소명해 주겠다. 만나자 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안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뭐 어쨌든 약정서를 쓰고 했다는 문제는 그거는 그러면 이걸 뭔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이제 물을 수가 시각인데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니 무슨 증거가 있어야 인멸을 하지 아무 증거가 없는데 무슨 인멸이 필요하겠느냐.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유튜브가 근거 없는 사실로 이 대표를 괴롭히고 했다는 쪽으로 자기는 이야기를 하겠다 이랬던 겁니다. 다른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김철근 정무실장이 가서 그 사람과 가격서를 쓰고 하는 것이 우리 정당인으로서는 온당한 행위냐 뭐 이런 게 지금 윤리의 큰 질문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건 이제 취지는. 새롭게 수사를 하면 한다 그러죠. 네. 한다 그러고 이준석 대표도 그러면- 지난번 이제 네. 대통령 선거 때는 자신이 입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수사도 요청하고 했는데 네. 이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대표를 둘러싼 억울 둘러싸고 수사가 벌어지고 그 진실 규명하겠다고 하면은 후보 선거운동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전면적으로 하는데 지금 선거 끝난 뒤에는 자기가 오히려 나서서 이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수사가 드러나면 그 진위는 드러나겠죠. 그럼 의원님의 지금 입장은 지금 밝혀진 게 없으니까 윤리 그냥 여기서 종결하는 게 맞다. 요 취지죠. 윤리도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 그건 왜 윤리위는 예. 그래서 윤리가 절차대로 하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는 답답하죠. 왜냐하면은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문제를 그 증거가 인멸한 게 증거 자체가 없는 사실인데 증거인멸이 아니라 지금 이 유튜브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3단 논법에서 하나도 성립하지 않은 단계를 가지고 윤리위원회가 따져 물으니까 당사자로서는 답답하다는 이야기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대로 이제 이게 제보가 이게 제소가 들어와서 시민단체가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냥 덮을 수는 없다. 덮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김철근 실장을 통해서 왜 만났느냐 그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걸 그 자체가 바로 무슨 증거를 인멸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차기 전당대회에 대한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야? 대선 경선 때부터 별로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윤핵관 그룹과 이준석 대표의 충돌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금 발언을 쭉 보시거나 하면은 네. 지금 초기에 너무 개파 모임의 인상이라든가 또는 뭐 당권에 대한 이야기라든 것은 상당히 좀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정권을 지금 잡은 셈입니다. 지금 네. 뭐 사실은 퍼펙트 스톰이라 그래가지고 국내 환경이 모두 어렵습니다. 뭐 국가 부채도 최고 수준이고요. 더 이상 부채를 낼 수도 없고 금리며 환율이며 물가며 또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맡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야당은 또 그 참 사상 유례 없이 큰 야당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 그런데 이 소수 여당에서 지금 당권 경쟁한다고 전당대회 부리면 이 전당대회라는 게 블랙홀 같은 겁니다. 한 2, 3개월 동안은 당의 업무가 전부 전당대회 그래서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뭐 이걸 둘러싸 이제 모든 게 매몰되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를 도와서 정부를 뒷받침해주고 거대 야당과 협력도 해가면서도 견제도 해가면서 맞서가면서 정부를 도와야 될 당이 전당대회라는 블랙홀에 빠지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서로 무슨 유고가 있어서 네. 당대표를 뽑는다 하더라도 이게 보궐선거 형식이어서 내년 뭐 8일까지인가 7일까지 한시적 당대표를 뽑는다고 합니다. 네. 이 당대표는 별로 매력적인 당대표가 아닙니다. 공조권이 없어서요. 예, 그래서 예. 당원 당규 개정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건 그런데 그게 이제 선거는 또 한 네. 2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할 일은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과 달리 이제 민주당과 자꾸 병립해서 보는데 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누구 책임이냐 네. 이걸 벗어나게 하려면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치열한 사실 당의 존립과 당의 저 성패를 결정할 큰 어떤 논의 속에 있지만 지금 우리 당의 경우는 새로 출범한 정권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이 참 험난한 위기 국내외 경제 위기 외환 뭐 뭡니까 외교 안보 상의 네. 위기 또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거기에 당권 경쟁이란 블랙홀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건 뭐 거의 뭐 당으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당위적 측면에서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고 예. 당과 용산이죠. 이 예. 일체가 돼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건 당위적 측면에서 지금 현실은 보면은 뭐 이준석 당대표랑 전지석 국회부의장 한번 충돌했죠. 윤리위 충돌했죠. 그건 뭐 이제 의원들 다 뭐 모임 만들고 있죠. 아니 그래서 지금 시끌시끌한 것 같아가지고. 그건 이제 좀 캐릭터 간의 갈등이라 볼 수도 있고요. 캐릭터의 갈등. 강한 캐릭터의 갈등. 또 뭐 우리 당이 또 워낙 탈권위의 시대에 네. 우리 30대 당대표하고 30대 최고위원 다 우리 정당 사상 유례 없는 네. 그 전부 그냥 지명된 게 아니라 어느 당처럼 갑자기 청년이라고 지명한 게 아니라
전부 전당대회와 국민들 절반이 참여하는 걸 통해서 당당하게 당선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뭐 부의장으로서는 부의장이 걱정하시는 대목이 있어서 높아심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젊은 당대표가 또 한마디 쳐받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했지만 국민들은 사실은 지금 이게 더 용산 뭐 우리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를 떠나서 국민들의 시각이 참 좀 냉엄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당내에서 그런 걸로 지금 다툼하고 있을 때냐. 그렇겠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여당이 지금 더구나 야당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야당은 뭐 선거를 졌으니까. 여당이 지금 힘을 모아야지 지금 무슨 짓이냐 이런 또 시각도 커서 그런 것들이 또한 이런 갈등이 확대되는 걸 막는 하나의 기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 내치면 예. 2030이 떠나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려울 거다. 그럼 뭐 진중권 교수 거기에 뭐 동의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지난 뭐 우리 건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에 한번 그 페이스북에 그런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12월을 거치면서 대통령 선거 위험했습니다. 지지율이 폭락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치솟으면서 야 이거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제 안 뒤집힐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을 하고 이러다가 정권 교체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가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1월 초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함께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2030을 필두로 우리 지지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근데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가 내가 2030을 대표한다고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30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나는 잘 안다. 그거 2030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당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그 당력을 모으는데 어려울 것이다. 뭐 그런 주장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지금 지난 선거 때 힘이 모인 과정을 다시 역산해 보면은 지금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원치 않은 결과, 예기치 않은 결과로 나온다면은 그게 따른 우리 지지층의 어떤 이반도라든가 왜냐하면은 사실은 만약 그런 사건 자체로 당 대표가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상당히 그 지지자들의 실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성 문제, 있을 뭐 테고. 증거인멸 이런 걸로. 예. 그런데 그건 뭐 지금 아직까지 증거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 SBS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전쟁에서 싸웠던 뒤통수를 치는 거다. 내가 승장인데 대선 지선 2번 이겼는데 나 몰아내려고 누군가가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는 동의하세요? 이 분석에?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더 멋졌을 텐데. 아니 아니 우리 저희 동네 지지자들도 이제 이게 반응이 좀 엇갈립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동네 이제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저도 문자가 많이 오는데 어떤 분은 전통적인 지지자 6070.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뭐 말 함부로 하는 이 젊은 당대표 도대체 못마땅해서 이거 이번 기회에 그냥 정리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뜻밖의 여성의 한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이준석 대표도 이제 30대 그 어떤 새로운 맛 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사람들이 우리 특히 보수 정당에서는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좀 원숙하고 조금 점잖고 이런 당대표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도 서서히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기 곤란하신가 보다.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그냥 끌고 가는 게 맞다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정리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에 대해서 당에서 지적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자기로서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은. 상황 자체는. 예, 그런데 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근데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통령 선거도 여러 차례 뺏겼습니다. 두 차례나 뺏겼어요. 그 이해창 총재 후보의 아들 병역 없는 걸로 드러났거든요. 나중에 두 번째 그 사기극에는 저도 직접 취재한 적이 있는데 김대엽 씨가 이 테이프 들고 들어가면서 이게 유일무이한 테이프다. 당시에 병역 비리가 녹취된 테이프다. 바로 이것이 그것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조작으로 밝혀져 가지고 사기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절을 지금 한 에피소드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정말 경찰 수사로 또 이준석 대표도 자청한 만큼 빨리 그 문제는 좀 진위가 밝혀지고 또 그와 별도로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이
이루어지는 문제도 우리 윤리위가 아마 원숙한 결정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현안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국회 원구성이 안 되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뭐 어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사이에 민주당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조건이었다 아니었다 이것도 진실공방까지 이제 벌어지는 상황인데 요 실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작년 합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법사위원장을 주는? 이건 간단한 문제거든요. 지금 어제 그제인가 우리가 부동산 대책을 전세값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은 2년 전에 우리 당에서 그렇게 걱정했던 임대차 3법을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시장의 보복, 시장의 반격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쨌건 2년 동안 눌러놨거든요. 눌러놨는 게 지금 이제 그 계약 갱신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5% 상한이 이제 벗어나는 그 전세 이제 물량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전세값이 한 40% 폭등할 겁니다. 이게 왜 생겼느냐? 이게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 당이 걱정했던 것을 민주당이 그 180석 갖고 있고 법사위까지 다 지고 있는 바람에 그냥 무법 폭주 기관차처럼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견제 장치의 필요성이 국회에서의 협치와 견제가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건인데 그래서 지난 20여 년 전에 그 당시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당이 박관영 국회의장 그 당시에 우리 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다수당인데 민주당이 소수 여당이었고 법사위원장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법사위에서 다수당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네. 조금 견제하고 게이트키핑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통인데 민주당이 이번에는 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 걱정은 지금 민생도 급하고 경제도 위급하고 해서 국회가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데 속도도 속도지만 이 방향이 잘못되면은 오히려 속도 냈다가 더 큰 낭패가 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향을 다시 정립하자는 이야기고 그 문제는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약속한 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주면은 그게 신의에 따라서 민주당이 걱정하고 해배할 문제를 다시 해배하면 되는 문제인데 근데 이게 지금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여야 원내 대표들 간에 협상하면서 굉장히 좀 기강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네. 지역구민에 한정하겠습니다.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윤님 마산 하포구 창동 살아요. 창동예술촌 더 발전시켜 주세요. 네. 최명성님 가포동 주민이에요. 의원님 가포 개발 많이 해주세요. 네. 이수환님 아버지 고향이 마산 예곡동이에요. 저도 좋습니다. 마산서 태어나 35년 살고 의원님 마산 많이 발전 많이 시켜주이시오. 정치적 화이팅 하셨습니다. 이 지역구민 세 분 이상윤님 최명성님 이수환님께 의원님이 아니라 제가 드립니다. 커피 예. 쿠폰. 마산으로 휴가 오신다는 저분도 좀 주세요. 그럴까요? 예. 네, 저 마산으로 휴가 가신다는 분 저분은 누구시죠? 지역구가 아닙니다 보니까. 예, 이경희님 지역구민 아니시지만 마산은 네.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신다니까 네.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린 깐부자나 시간은요 국민의힘의 최영두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최영두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